자, 오늘 수업 문제 제 2편입니다. 456페이지 2권이죠. 자, 2권의 제 4편이라고 인사행정 파트입니다. 자, 인사행정은 전체 구성의 형태가 국가공무원법을 중심으로 한 각종 관련 법규가 있어요. 요게 한 50% 정도, 그리고 인사행정 주요 이론이 50% 정도. 그래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직이나 지방직 문제는 문제 형태가 거의 유사하게 등장하는데 20문항 가운데 약 3문항 정도 문제에서 반영되어 왔습니다. 아마 이제 그 행정학 전반에 걸쳐서 이제 쉽게 접목할 수 있는 몇 가지 편이 있습니다. 그 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인사행정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총설 파트부터 내용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총설은 사실 출제 논점은 크진 않아요. 그냥 현대 인사행정의 3대 요소. 자, 과거에 지방직 문제를 이제 개별 출제할 때 인천시하고 대전시하고 대구시에서 그 3대 요소 자체를 묻는 문제가 각각 등장을 좀 했었죠. 자, 그럼 맨 앞에 인사행정이 무엇인가 개념부터 보자. 자, 인사행정은 사람 인자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의 일을 관리하는 정부 분야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맨 앞에 행정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그다음 나온 거 보자. 정부에서 필요한 인적 자원을. 자, 그리고 키워드가 나옵니다. 동원하고 또 하나 관리하는 활동. 자, 이 동원을 우리는 이제 임용이라고도 얘기하죠. 공직의 결혼 자체에 대한 보충 활동, 임용 그러고. 자, 관리를 얘기할 땐 다시 두 가지 형태로 나눠서 얘기하는데, 임용된 인력 자체의 능력을 개발하는 거야. 그걸 능력 발전이라고 얘기하고, 그들 자체의 사기도 ang양시켜야 되겠죠? 사기 ang양. 그래서 칠판에 정리한 요 세 가지, 임용, 능력 발전, 사기 ang양. 요 세 가지를 우리는 인사행정의 3대 요소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임용, 능력 발전, 사기 ang양을 우리는 인사행정의 3대 요소라고 얘기합니다. 임용을 이제 채용이라고 정의한 적도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뭐 출제에 나왔던 내용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456페이지 그 하단에 그 3대 요소의 형태가 쭉 나오고 있는데, 그 임용에 관한 내용들, 능력 발전, 사기 ang양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그 형태를 학습을 할 거예요. 학습할 텐데, 굳이 이 자체에서 문제에 나왔던 거 잠깐 보겠는데, 자, 하나 물어보세요. 여기 보세요. 그냥 상식적으로. 공무원의 능력이 개발되고 발전돼서 그들의 자신감이 형성되고 사기 ang양이 돼야 한다. 되죠? 그러니까요, 능력 발전 방안한다, 사기 ang양 방안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근데 사기가 ang양된다고 능력이 개발되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들. 자, 예를 들어서 하단에 쌍가루 3번의 사기 ang양의 첫 번째 보수의 적정화 밑줄. 보수가 여러분들 적정성을 띠면은 좀 공무원 자체가 사기가 올라갑니다. 그렇다고 보수가 좀 올라갔다고 능력이 발전되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들. 그래서 출제해 나왔던 것은 다음 중 공무원의 능력 발전 방안이 아닌가. 1번 보수의 적정화. 몇 번? 1번. 그러니까 보수의 적정화는 사기 ang양이지 능력 발전 방안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거꾸로 보는 거 맞겠죠. 그 형태는 좀 하나 숙제해서 가지고 가시고. 그리고 이 형태를 학습을 할 거예요. 학습하고. 자, 오른쪽에 현대 인사행정의 특징이 쭉 나오고 있는데, 자, 반가로 이번에 환경 정속성이란 말이 나오죠. 그다음 별표. 자, 특정한 정부의 인사행정을 지배하는 가치나 기본 원칙은 그 정부가 속하는 정치, 사회, 문화적 환경의 특수성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것을 환경 정속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환경 정속성을 환경 독립성 그러면 틀리겠지. 그래서 문제에서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이 환경 정속성을 환경 독립성으로 바꾸는 문제가 한 문제야. 그거 하나 체킹. 지금 4, 5, 7페이지 상단을 보고 있는 게야. 자, 그거 봤으면 이제 인사행정의 발달사 흐름을 또 정리하겠습니다. 자, C급짜리가 나옵니다. 그 역관주의 실족주의 장단점이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엇바꾸기 식의 문제의 형태가 등장을 해왔습니다. 자, 그럼 그 밑에 흐름 발달사가 박스로 쭉 설정되어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 우리가 앞에서 한번 잠깐 얘기했을 거예요. 행성학은 좀 미국에서 등장한 이론이 국내에 소개됐다고 말씀드렸고, 일반적인 발달사나 계보를 얘기할 때도 한국의 인사행정이 아니라 미국의 인사행정의 발달사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인사제도의 흐름이나 발달사를 간략히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배운 내용이 또 한번 중복됐지. 자, 보자. 일단 1783년부터 1801년도까지는 미국의 초대 재무성 장관을 지낸 해밀턴 사상이 주창되고 지배했다. 그래서 해밀턴주의가 지배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해밀턴주의는 강력한 중앙집권 사상으로 전개된 특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조창기에 국가가 등장했다. 그럼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도나 기구가 정비되고 확립되기 위해서는 강력한 중앙정부의 창출이 요청이 됐겠지. 미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강력한 중앙집권 사상으로 전개됐다. 이걸 해밀턴 연방주의 해도 상관이 없어요. 같은 말이고. 그다음에 1801년부터 1829년까지는 소위 제3대 대통령 제퍼슨 사상이 주창됐다. 자, 상단에 제가 해밀턴주의는 중앙집권이죠. 이것이 약 20, 30년 정도 미국 사회를 지배했다. 각종 문제점을 이야기할까 안 할까? 하겠죠. 그래서 이에 대항하는 사상이 등장하는데, 중앙집권의 반대말은 뭐야? 그래서 지방분권 사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방분권 사상 그럼 큰 정부야, 작은 정부야? 작은 정부죠. 이 작은 정부의 사상을 스미스의 시장경제 원리에 바탕이 된 자유주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제퍼슨주의를 제퍼슨 자유주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소의 행정이 최선의 행정이다. 누가 얘기해? 스미스가 얘기하지. 국부론에서 그걸 공간을 이동해서 미국에 접목한 사람이 바로 제퍼슨입니다. 출제에 가끔 나오는 표현들이야. 자, 그럼 지금 얘기한 해밀턴주의하고 제퍼슨주의를 뒤에서 묶어봐. 묶어놓고, 자, 이걸 이제 로버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학자 그전 암기할 필요가 없다. 로버드와 파블렉이라는 사람들은 이걸 묶어서 젠틀맨, 신사, 노빌러티, 귀족에 의한 지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신사나 귀족에 의한 지배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어요. 자, 볼까요, 여러분들? 자, 여기 미국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영국 있지. 자, 1753년도에 영국의 런던 밑에 있는 작은 항구에서 128명의 죄인을 지른 메이플라우가 어떻게 이제 대해상을 건너가지고 미국 서부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서부 땅이 이들에 의하여 본격적으로 개척이 이루어져. 자, 그럼 미국에게 여러분들 개척자 정신, 프론티어 정신 자체를 얘기할 땐 별거 아닙니다. 자, 다수의 죄인들이 어디로 건너가서 미국을 건너가서 미국의 프론티어 정신을 형성했다. 그럼 이들은 바로 뭐야? 총 들고 인디언 잘 죽이는 바로 뭐야? 인간 백정 아니야. 그러니까 다수 인간 백정 자체가 미국인의 개척자 정신을 형성했다. 그럼 생각해보자. 그런 인간 백정들한테 공직을 맡긴다는 것은, 정부의 일을 맡긴다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 불가능했죠. 그래 안 그래? 그렇겠죠? 조선의 미국의 공직은 영국서 가문도 좋고 교육도 많이 받은 귀족 출신의 멋쟁이 신사가 동부로 건너가서 동부 특권 계층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그들에 의하여 공직이 지배되고 좌우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로버드라 파블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기한 신사에 의한 지배, 귀족에 의한 지배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어요. 자, 그럼 제가 이걸 왜 얘기했을까? 여러분, 귀족 출신의 멋쟁이 신사가 공직을 지배했다는 것은 미국의 독립혁명에 성급한 자유평등 파괴, 특히 평등이란 사상과 공직이 완전히 어떻게 충돌되지. 그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상식이나 교양을 가진 사람들 누구나 다 공직에 들어감으로써 평등 사상을 구현하자 하는 것이 미국의 정부 원칙으로서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제7대 대통령을 지낸 잭슨의 사상이에요. 그 잭슨주의라고 나왔나? 요 잭슨주의를 일명 우리는 여기 보자, 엽관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자, 엽관은 자, 스포일즈 그러는데, 자, 오랑은 여러분 스포일 단어는 뭐 여러분들 영어 다 알 거야. 뭐야? 회방하다, 망가뜨리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고어로, 영어 고어로 얘기할 때 스포일은 엽총의 방아쇠를 당기다 그런 말이 있어. 자, 그러면 엽총의 방아쇠를 당기면은 사냥감이 노획이 돼야 안 돼. 그죠? 엽총에 의한 노획물, 이게 바로 엽관이야.
그래서 여권을 우리가 얘기할 때는 이걸 전리품이라 그래. 노획물. 전쟁에서 승리한 자가 획득한 노획물, 전리품을 엽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잭슨의 사상을 엽관주의, 전리품주의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니 왜 잭슨의 사상에 엽관주의, 전리품주의하고 일반적인 교양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공직에 들어가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 미국 제5대 몰로 대통령 때 대통령 임기 4년법이 법제화돼. 그리고 4년에 한 번씩 정치 권력이 변동될 때마다 선거에서 승리한 집권당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요 집권당한테 잭슨은 공직의 임명권을 주자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공화당이 집권했다. 공화당이 공무원의 임명권을 갖는 거야. 민주당이 여러분들 이겼다. 그럼 민주당이 공무원의 임명권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공직은 선거라는 전쟁에서 승리한 집권당의 전리품 엽관이라고 할 수가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엽관주의다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엽관주의. 그럼 여러분이 그럴게요. 아니 일반적인 시민이 공무원 되는 것하고 집권당이 공무원 임명권을 갖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자, 내가 그냥 일반 시민이야. 귀족이 아니야. 공무원 되고 싶어. 그럼 여러분들 어떡합니까? 특정 정당에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정당이 정권을 장악하도록 충성을 다해. 그럼 나중에 충성의 대가로서 나한테 공직 하나 주면 돼, 안 돼?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상식 가진 사람들의 공직에 참여를 유도한 것이 바로 엽관주의예요. 그럼 하여간에 엽관주의는 4년에 한 번씩 여러분들 새롭게 정권이 교체가 될 때마다 공직의 대거 물갈이가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름을 공직경질제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경질제. 됐어요? 자, 그럼 이러한 엽관주의는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겠죠. 자, 어떤 장점이 있는지 보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 되기 위하여 정당에 가입하겠죠. 이를 통하여 정당 정치의 활성화를 가져왔고, 자, 이번에 관직의 특권화 방지 뭐야? 귀족 계급의 전유물이었던 공직 이제 일반적인 시민들한테 개방했어 안 했어? 했죠. 그걸 이제 니은번처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권화 방지를 통한 평등 이념에 부합한다. 자, 공직 경질에 의하여 관료주의와 이 관료주의와는 특권의식, 권위주의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야. 공직의 침체 방지에 기여했고, 자, 그 밑에 선거를 통한 민주통제 강화란 말이 나오죠. 자, 이 선거를 통한 민주통제 강화란 말은 거기 들어보자. 선생님 보자. 현재 여러분들 공무원들이 공화당 출신이야. 일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자기 선거 때 민주당 찍으면 돼, 안 돼? 되겠지. 이게 선거에 의하여 국민이 정부를 통제했다. 그것을 민주통제 강화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선출직 공직자, 대통령,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공무원의 임명권을 가져 안 가져? 갖다 보니까 공무원의 충성심 확보에 기여한 것, 지금 얘기한 엽관주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엽관주의도 문제점이 있겠죠. 단점. 자, 첫 번째 나온 게 공직의 부패가 유발이 돼. 왜 그럴까? 자, 집권당이 공무원의 임명권을 갖다 보니까 공금을 유용 또는 횡령해서 집권당의 정치 자금으로 쓰는 사태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행정의 부패가 만연됐고, 자, 두 번째 행정의 단절성 비능률. 자, 무슨 말인가? 그러다 보자. 초창기 행정은 행정이 단순화했겠죠. 복잡하지 않고 단순했겠죠. 그럼 단순한 행정을 약 4년 정도 일을 수행하면 일을 잘해 못해? 잘하겠죠. 여러분들 우리가 전철역에서 여러분들 그번에 표파는 거 단순해 복잡해? 그 4년 팔면 눈 감고 또 팍팍 나왔나? 초창행정은 단순하다 보니까 4년 정도 하면 일을 잘하겠지. 근데 잘할 만하면 잘리 안 잘려? 잘리죠. 이게 바로 뭐야? 단절성이야. 그래서 비능률을 심화시켰고, 자, 디귿번 표현 보자. 위인설관, 말 그대로 위인, 사람을 위하여 설관, 관직을 남설한다 그런 말이에요. 자, 나를 위해 충성한 당원이 30명이야. 내가 대통령 당선됐어. 근데 현재 공직은 10개밖에 없어. 그럼 30명 가운데 10명만 임명시키고 나머지 20명 임명시키지 않으면 20명이 나보고 욕해하네. 속의 말 돼지 이렇게 나와. 나는 동물의 왕이 아니죠. 그럼 나머지 20명을 위해서 공직을 만들어 안 만들어? 만들죠. 이게 그 표현이야. 위인설관을 통하여 국가의 재정력 낭비를 가져왔고, 자, 관료가 정당의 사냥개 사병으로 전락했어 안 했어요? 전락했죠. 그 진정한 국민을 위한 위민 행정 확보, 위민 국민을 위한다 그런 말이야. 확보를 어렵게 했다고 그런 단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행정의 일관성도 없고 계속성도 없고 안정성도 없어요. 왜? 4년에 한 번씩 물갈이. 집권당이 공직을 지배하니까 당연히 정치 중립이라는 거 존재할 수 없겠죠.
자, 그다음 마지막 나온 게 직업공무원제 등장을 어렵게 했다 이렇게 나와. 여러분 직업공무원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애 직업이야. 직업공무원, 생애의 직업으로서 공무원 하는 거예요. 그럼 생애의 직업은 강력한 신분 보장이 전제가 돼야 안 돼? 되죠 여러분들? 우리가 발악한 여관주의는 공무원의 신분 보장에 4년마다 보통 잘려 안 잘려? 잘리죠 여러분들. 그래서 상대적으로 직업공무원제 등장을 어렵게 했다 하는 단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단점을 방지하기 위해 1883년도에 소위 실적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인사제도가 탄생합니다. 자, 여기 들어보자. 이 실적주의 탄생 자체는 워낙 1881년도 여러분들 그 가필드라고 하는 당시의 민주당 대통령 출신의 대통령이 총을 맞고 죽어. 총을 맞고. 왜 죽었냐면은 자, 가필드가 대통령 당선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하여간에 조직이 필요하잖아. 필요하죠. 그래서 마피아하고 손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마피아의 당시에 여러분들 이 대갈통이 찰스 구토란 사람이야. 이 구토를 불러가지고 지금 이 가필드가 야, 네가 나 대통령 당선되는데 도움을 주면은 내가 대통령 당선되고 난 다음에 너 프랑스 파리 영사시켜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보자. 깍두기가 영사가 되는 거니까 가문의 영광이야, 영광이 아니야. 영광이야. 그래서 충성을 다합니다. 해가지고 그 대통령 당선됐어요. 근데 가필드가 구토를 안 불러. 안 불러. 그래서 구토가 화가 나가지고 간 거야. 아, 왜 안 불러요? 왜 영사 안 시켜줘?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언제 영사 자리 줬나? 나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 해가지고 완전히 닭발, 오리발 뭘 먼저 내? 닭발에 맛있어, 오리발에 맛있어. 빨간에 뭐 둘 중에 하나만 내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지금 얘기한 구토가 맛이 간가? 그래서 여러분들 구토가 술을 먹어. 이 술만 먹으면 사람을 죽여. 씨발리갈, 씨바스리갈. 박정희도 여러분들 저쪽 궁정동에서 씨바스리갈 먹다가 김정희가 송사가 죽은 거 아니야? 몰랐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이름이 씨발리갈 술이야. 씨바스리갈이. 자, 여기 보자 여러분들. 여기 보자. 그 술을 먹고 난 다음에 너 죽어봐. 총으로 쏴 죽여. 그러니까 역관주의는 사람마저 죽이는 일을 문제점을 가져간 거죠. 가져오죠. 그래서 이 역관주의 자체를 이제 끝장내야 한다. 역관주의는 무조건 나빠. 무조건 역관주의를 방어하는 새로운 인사제도가 탄생하는데 이게 바로 실적주의예요. 이 실적이란 말은 영어로 메리츠란 말을 써. 요 번역할 때 실적, 성적, 결과, 메리트는 장점이죠. S가 붙으면 완전 의미가 바뀌어. 이거 여러분들 우리가 얘기한 실적, 성적, 결과. 이건 나타나는 성적에 의하여 공무원 임명하자고 파악한 거예요. 그럼 생각해보자. 성적에 의해서 임명한다는 것은 쉽게 시험 보자기야. 이제 집권당이 공무원 임명하지 말고 공개 경쟁 시험 봐가지고 사람 뽑자. 그래서 만들어진 게 실적주의가 탄생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미개 실적제 확립의 토대가 된 법이 있어요. 그 법을 알고 와야 되겠지. 자, 여러분들 한 장을 넘겨보시면은 461페이지 그 수립과정이 나와. 하단에 미국 나온 거 보자. 미국. 어떻게 새 교재가 옛날 교재보다 책이 좀 단순한 것 같아. 그쵸? 옛날 교재는 그 2도로 돼 있는데 새 교재는 이렇게 돼 있어요. 돼 있는데 그래서 왜 이렇게 만들었냐 선생님이 이제 전에서 물어보니까 종이값이 너무 올랐대. 오르고 2도로 하면은 너무 책 부담이 크대. 그래서 이렇게 했대. 했는데 뭐 할 말이 없다. 근데 오늘 내용은 똑같은 내용은 약간 틀리다. 기존 교재하고. 근데 이제 교재 볼 때는 별 여름 지장이 없을 거예요. 선생님이 그 학원 강의를 그 30년 강의하면서 이렇게 1도 강의는 처음 해봐. 자, 어쨌든 간에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보겠습니다. 계속 얘기해야지. 자, 거기 여러분들 어디를 보냐 하면은 461페이지 하단에 미국 나온 거 보자. 자, 이건 1883년도 펜들턴 의원이 법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해. 이게 바로 펜들턴 법이라는 게 탄생하는데 이걸 바탕으로 해서 미국의 실적주의가 탄생해. 그래서 그 내용이 쭉 나오고 있죠. 내용 다 갖긴 힘들겠지만 세 가지는 꼭 가지고 가야 돼. 자, 기억, 니은, 리을. 요 세 가지. 기억, 니은, 리을. 자, 먼저 니은부터 볼까요? 니은에 뭐가 나왔어요? 공개 경쟁 시험 봐서 사람 뽑자 이렇게 나왔죠. 자, 그 다음에 리을번 나온 거 봐. 공무원의 정치 자금의 헌납 금지 정치 운동 나온 거 있죠. 이걸 일명 정치적 중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좀 전에 펜들턴 법은 미국의 실적제 확립의 토대가 됐다 그랬죠. 자, 또 하나는 뭐냐? 이렇게 정치적 중립을 최초로 규정한 또 법이에요. 그래서 펜들턴 법은 두 가지의 의의가 있구나. 하나는 미국의 실적제 확립의 토대가 됐다 하나. 또 하나 두 번째 정치 중립을 최초로 규정했다. 그 정도는 가져가야지. 자, 그리고 꼭 가져갈 게 기억벌이야. 기억벌이 뭐가 나왔어요? 독립인사위원회 설치란 말이 나오죠. 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야. 이 독립인사위원회는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중앙인사행정기관을 얘기합니다. 뭘 얘기한다? 자, 제가 방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 이건 뭐냐? 행정부 내부의 인사 문제를 전담하는 기관을 만들자고 얘기한 거예요. 좀 전에 역관주의는 집권당이 공무원의 임명권을 가져 안 가져? 갖다 보니까 각종 문제점을 이야기하잖아. 야,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집권당이 공무원 임명하지 말고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임명하자. 그러면 임명을 전담하는 기관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 기관을 만들자고 얘기한 거야. 근데 이 기관을 만들어서 그 가로 안에 초당성과 독립성과 집권성이란 말이 나와.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 일단은 집권 정당의 영향을 배제할 거 아니야. 그럼 초당성을 띄어야 돼, 안 띄어야 돼? 집권 정당이나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성을 띄어야 돼, 안 띄어야 돼? 띄어야죠.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힘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래서 인사에 관한 모든 권한을 집중을 시켜줘. 그래서 그 가루한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았습니까?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뭐다? 이제 실적주의가 탄생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458페이지 앞쪽으로 가서 실적주의의 내용 장단점이 쭉 나오는데 그 장단점을 보기에 앞서서 실적주의 가로 안에 소극적 인사행정이란 말이 나와. 실적주의는 역관주의를 무조건 배격해. 역관주의를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해서. 자, 여기 보자. 역관주의의 장점이 있어 없어? 그럼 그걸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부정하고 방어해서 소극이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여러분들 객관적인 능력과 실적에 따른 임명은 보다 과학적인 방법 갖고 공무원을 임명한 게 안 한 거죠. 그래서 보다 과학적 인사행정이다. 보다 논리적 인사행정이다. 그런 말이에요. 보다 합리적인 인사행정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장점 기억번 행정의 합리와 과학과 객관화 지향에 공헌했고 자, 니은번 나온 거 보자. 공개 경쟁 시험에 의한 실적의 평가. 자, 가로 안 나온 거 보자. 능력에 따른 임명 나온 거 있죠? 거다가 별표. 자, 디귿번 나올 거 보자. 자, 이제 내가 정당의 당원이 아니라도 여성일지라도 흑인일지라도 객관적인 능력만 있으면 공무원 될 수 있어 없어? 있죠. 이게 바로 공직의 기획인등이야. 자, 그 다음 이제 집권당의 영향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죠? 정책 중립 그것도 별표. 자, 그 밑에 이제 집권당이 바뀌어도 공무원들 물갈이가 돼 안 돼? 안 되죠. 거기 신분 보장 나왔는데 가로 안에 소극적 의미로 왔는데 나중에 얘기할 텐데 그걸 방어적 의미라고도 얘기해요. 방어적 의미. 그러니까 여러분들 역관주의로부터 인사행정을 보호하기 위해 방어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해가지고 방어적 의미의 신분 보장이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건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것도 체킹 별표. 그럼 지금 얘기한 별표한 세 가지 있죠. 능력임명, 정치중립, 또 하나 신분 보장.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실적주의의 3대 요소라고 언급을 합니다. 자, 그러나 실적주의도 당연히 문제점이 있겠죠. 한계가 쭉 나오고 있는데 자, 기억번에 인사행정에 지나친 소극성과 비융통성. 자, 아까 역관주의를 무조건 배격 계산했어요. 장점이 있잖아. 근데 무조건 배격, 비융통과 소극성이야. 자, 그리고 여기 보세요. 자, 아까 중앙인사행정기관 독립인사위원회 얘기했잖아. 그리고 여기 봐봐. 초당성과 독립성과 집권성 얘기해서 그랬어요. 너무 여러분들 초당성, 독립성, 집권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외부에서 인사 문제에 대해서 청구하려고 하니까 왜 청구야? 무조건적인 저항과 불신과 비협조를 만연시킵니다. 그래서 거기 니은번에 지나친 저항, 그 밑에 불신과 비협조. 자, 그 다음 나온 게 형식화와 비인과나. 자, 거기 들어보자. 선생님 보세요. 자, 총성했어요. 야, 너 공무원해. 이건 뭐야? 역관주의죠. 야, 근데 너무나 총성에서도 능력인지 몰라. 시험 봐서 들어와. 이건 뭐야? 실적주의야. 어느 게 인간미가 있는 게? 역관주의야. 열심히 청소하니까 나중에 토사구팽시켜. 뭐는? 실적주의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은 인간미가 없어요. 비인 거라예요. 자, 역관시. 야, 너 공무원해. 끝나. 이명이. 실적주의는 시험 일정을 발표합니다. 두 번째, 시험 장소를 공고합니다. 세 번째, 시험 봅니다. 네 번째, 채점합니다. 다섯 번째, 합격자 발표합니다. 1년에 절차가 전제가 돼야 돼, 안 돼야 돼. 그래서 보통 절차를 중시하기 때문에 형식화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디귿번에. 자, 선생님 보자. 선생님 시험 봐서 공무원 돼서 신분이 보장돼서 나 능력 있고 신분 보장이 돼 하는 특권의식이 생겨 안 생겨? 여러분 주민자치센터 가면 여러분들 공무원들 얼굴들에 특권의식이라고 써있어 안 써있어? 써있죠 여러분들. 지금 이제 지난주 이번 주죠? 이번 주 언제더라? 이번 주 수요일날. 이번 수요일날. 수요일날 선생님이 이제 오전에 학교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연구소에서 선생님이 글 쓰는 게 하나 있어. 용역 받아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모 학교를 방문했거든요. 행정실. 근데 이제 행정실을 방문해가지고 인터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들어가니까 야, 근데 그 행정실에 남자 공무원이 한 명도 없어. 진짜 여자분이 세 분이 앉아 계셔. 여자분. 한 사람은 나이가 좀 먹었으니 선생님보다 나이가 좀 어리겠지만 한 50대 정도 초반 정도 먹은 것 같아. 먹고 한 30대, 20대 이 정도 먹은 세 분. 다 여자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딱 들어가니까 선생님이 들어갈 때도 어떻게 들어갔냐면은 그 복장도 등산복 복장으로 입고 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소자문 사람처럼 들어가서 약간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더니 약간 겁먹어서 소자문 사람들이 확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리고 갑자기 자 안녕하십니까 뭐 때문에 왔습니다 좀 인터뷰 좀 합시다 그러니까 겁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나이 먹은 실장이라는 사람이 오더니 당신 누구예요?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생각해 잘못한 거 아니야. 그래서 저 무슨 대학교에 있는 연구 교수인데 요번에 용역 받아서 일하는 게 있어서 학교에 인터뷰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더라고. 그거 맞는 얘기 아니야, 여러분들. 그냥 그래.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저 명함 하나 꺼내가지고 이제 보여주고 이제 인터뷰 내용 이렇게 보여주니까 그제서 이제 안심하고 하는데 굉장히 얼굴들에 자신감이 있는 얼굴 있죠. 오만한 표정을 짓고 있어. 그래서 인터뷰하는 동안에 굉장히 기분 나빴어요. 말하는 것도 예? 뭐 이러면서 얘기하고 콧방울 끼면서 얘기하고 막 그러더라. 그래서 콧방귀는 여러분들 인터뷰 녹음할 때 안 집어넣었어요. 근데 고마운 게 보통 그런 데 가서 인터뷰할 때는 여러분들 음료수 하나 사주고 가잖아. 근데 선생님은 지금 학교에서 자금 나온 게 없어가지고 못 사가지고 그냥 들어가서 막 해버렸어. 그런데 그래도 좀 다행스럽게 잘 해주더라고. 잘해주고 또 가니까 거기 학교 선생 하나가 교감이 선생님 고등학교 6년 후배야. 교감이 6년 후배.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전화해가지고 선배가 하니까 해가지고 이제 나와가지고 학교 선생님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자기가 공무원들 보면 여러분 확실히 얼굴이 틀려. 보면 좀 자신감이 있고 늘 주민센터 가면 벌써 풀리잖아. 얼굴들 딱 보면 자신감 있는 느낌이 들어 안 들어? 이게 특권의식이 있는 거예요. 어? 안 들어요? 짜증나요? 왜? 보라 짜증나게 하지 마 다음번에 절대. 자 어쨌든 간에 특권의식. 그리고 여러분들 신분이 보장되니까 통제하기가 쉬워요. 신분 보장되니까 국민들이 자르고 싶어도 못 잘러. 그러니까 민주통제 곤란 이렇게 이런 문제점이 내부되어 있어요. 자 근데 인사행정은 하나 가져갈 게 신분 보장은 항상 이면에 문제점 두 가지를 가져와. 지금 얘기한 특권의식화하고 지금 얘기한 민주통제 곤란. 요 문제점을 항상 수반합니다. 자, 아까 제가 이런 얘기했죠. 직업공무원제, 생애의 직업. 우리 좀 이따 배울 텐데 이거 신분보장이라고 계산했어요. 신분보장 아니야. 그럼 문제점 두 가지가 있다. 특권의식을 가지고 민주통제 곤란, OX. O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보장은 무조건 고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 정도 정리해서 가져가십시오. 자, 그래서 이러한 실적제주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1930년대에 등장한 새로운 인사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야? 적극적 인사행정이죠. 이걸 다른 말로 인간주의적 인사행정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자, 적극을 얘기할 땐 여러분들 자, 그대로 보자. 좀 전에 실적주의는 역관주의를 무조건 거부했다 안 했다? 다 부수했다. 근데 이것은 그것이 아니야. 야, 역관주의 좋은 점 적극적으로 수용하자의 적극이야. 또 하나, 실적주의 자체를 여러분들 무조건 여러분들 뭡니까? 미워하고 그런 게 아니라 실적주의의 기본적인 원리도 인정을 해.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잘못된 것은 또 극복하려고 그래. 예를 들어서 실족주의는 아까 지나친 직권성에 근거하여 외부에 대한 불신과 비협조를 가져왔잖아. 그래서 이쪽은 여러분들 저 분권화도 강조해. 또 실족주의 아까 인간미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이쪽은 인간적인 면을 강조해. 그래서 이름을 인간주의적 인사행정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1번에 인사권의 직권이야 분권이야? 분권이란 말 나왔죠. 자, 2번에 재직자의 능력 발전, 이게 바로 뭐야? 인간적인 면을 강조한 인사행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면을 강조한 인사행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직자를 그냥 서모폰으로 파악하지 말고 그들의 능력을 계속 개발하자고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면이죠. 3번에 인간관계 개선 및 사기 양향, 이것도 인간적인 면이죠. 그럼 4번에 지나친 과학적 인사행정. 자, 과학적 인사행정은 뭘 얘기할까? 그렇죠. 실적주의를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지향하고 인간 중심의 인사관리하자. 제가 적극은 역관지 요소도 수용한다 한다. 그것이 이제 맨 밑에 나온 거예요. 중대한 정책 변동 시 역관지명 정당화. 자, 그대로 보자. 정부에서 새로운 중대한 정책을 새롭게 결정하거나 집행할 경우에는 내각을 새롭게 개편합니다. 그렇죠? 그럼 이때는 장차관을 새롭게 교체하기도 하는데, 그럼 장관 교체할 때 여러분들 시험 봐서 뽑아 여러분들 임명하는데 대통령 측근을 보통 임명을 해야 하잖아요, 여러분들. 이번에 지금 뭐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경제부총리 자체에 김동연 씨 자체에 교체가 있었잖아. 그래서 누가 들어왔어요? 홍남기라는 사람이 들어왔는데 지금 홍남기 자체가 인사청문 자체에서 계속 거부하고 있어요. 거부하고 있는데 보류가 되고 있잖아. 근데 인사청문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 임명에도 법적인 하자가 없습니다. 법적인 하자가 있는 게 아니야. 인사청문은 법적 구속력이 있다 없다? 없다. 가져가세요. 자, 제가 방금 전에 인사청문 법적 구속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인사청문회에서 통과 안 해도 임명에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홍남기 씨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저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내고 있는 장하성 씨하고의 경제 시각이 같은 같아. 여러분들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여러분들 그 저기 장하성 씨하고 김동연 씨는 여러분들 경제 문제에 대한 원리가 완전히 서로 이게 충돌됐다고. 그러니까 내각에 거기서 삐그덕삐덕거리니까 경제 정책 자체가 재반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해야 돼. 하죠. 근데 문재인 씨는 장하성 씨의 손을 들어준 거야. 소득 주도의 경제 정책에 손을 들어준 건데. 근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없는 자의 소득을 여러분들 높여가지고 그거 성장을 유도하다고 파악하는 건데, 그러면 가진 자가 여러분들 좀 내놔야 할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뭐냐면 없는 자를 위한 정책 자체가 오히려 바닥 경제를 만들어가지고 없는 자가 더 힘들어지고 있어요. 엄청나게 힘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뭐 취업할 수 있는 자리도 취업이 안 되게끔 못을 막아져 있고, 또 알바했던 여러분들 편의점 같은 경우에도 사람 뽑아 안 뽑아? 안 뽑잖아. 그러니까 24시간 영업했던 게 요새 뭐 10시 문 다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20대의 청년들 자체가 알바에서 여러분들 생계를 유지하면서 공부하고자 하는 친구들 자체에 또 이걸 또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새로운 정책을 갖고 여러분들 뭐 해야 돼. 그러니까 거꾸로 지금 얘기한 정부가 없는 사람을 위해서 만든 정책이 오히려 없는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이걸 우리는 정부 실패 가운데 뭐라 그래? 1번 파생적 외부 효과. 몇 번? 그걸 파생적 외부 효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부가 의도하지 않은 부수 효과.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문재인 정부는 그런 정책은 실패한 게 아닌 게. 우리가 행정에서 배우잖아. 정부 실패라고. 그거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새 시험 문제는 그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 이렇게 박스 주고 이것은 정부 실패 현상 가운데 뭐가 관련되냐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잘 좀 하여간에 극복을 해야지. 벌써 여러분들 대통령 여러분들 당선된 지 2년도 안 됐잖아. 근데 벌써 권력 누지 현상을 여러분들 야당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문제가 있는 게야. 어? 그러니까 요거는 좀 촉인데 잘 잡아가지고 이 위기를 좀 타파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이 정부가 얼마나 힘드냐면은 경제 문제뿐만이 아니라 북한 문제도 있고 이런 북핵 문제도 있고 또 여러분들 어디하고 미국과의 관계도 있고 굉장히 좀 어려운 상태의 난관에 빠져 있는 게야. 박근혜 정부 때도 있어서 없어서. 박근혜는 몰랐으니까 그걸 위험으로서 여러분들 그 위기라고 인지를 못했는데 이 정부 위기를 인지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걸 잘 좀 극복을 하면은 좀 나라가 한 발 더 성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부정문하지 말고 지켜보면서 잘하는 점이 있으면 박수 쳐주고 냉정하게 못하는 점이 있으면 또 얘기 좀 해줘야 돼. 그게 바로 국민이 할 얘기입니다. 우리의 일이고.
우리가 뽑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자, 그래 적극적 인사행정은 지금 얘기한 식으로 인사제도 흐름이나 발달 사에 관한 내용들 쭉 숙지해서 내용 좀 가져가십시오. 자, 그거 봤으면 됐습니다. 이제 쭉 넘어가서 어디를 보냐? 463페이지를 펴보세요. 자, 이걸 보기에 앞서 우리 하나만 보자. 462페이지에 그 중간에 그 여러분들 그 느낌표 동그라미 돼 있는 거 있지? 응? 그 지문 유의인데 실적주의는 행정의 특권화 방지를 통한 평등 이념에 비교한다 해서 O가 돼서 X가 됐어. X가 됐지. 자, 선생님 보세요. 선생님 이해가 안 가요. 왜 이해가 안 갈까? 이해가 가야지. 실적주의는 물어보자. 신분보장이야, 신분보장의 임의성이야. 자, 신분보장은 항상 문제점 뭘 이야기해? 특권이지. 그럼 말이 안 되지. 그럼 특권화 방지. 아까 귀족 계급의 전임을 일반적인 시민들한테 개방한 건 뭐야? 역관직은 역관주의의 장점에서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객관식 문제는 이렇게 지문을 집어넣고 함정을 봐. 그러니까 요 지문이 뭔가 그러니까 다시 앞에 잠깐 보자. 458페이지를 펴보시면은 458페이지 거기 실적주의라고 나왔죠. 그 나와 있는데 실적주의 나와 있는데 그 장점에 디귿번 나온 거 봐. 공직의 기회균등. 왜? 능력에 따른 임명 아니야. 인종이나 지역이나 종교의 차별을 배제하고 여러 가지 혼동을 많이 하는 게 다시 앞에 이제 역관주의 봐봐. 역관주의 장점에 니은볼에 관직의 특권화 방지를 통한 평등임의 부합이란 말 나오죠. 그런 혼동하면 안 돼. 알았어요? 둘 다 평등은 관련이 돼. 근데 특권화 방지에 근거한 평등은 뭐다? 역관주의고 능력에 따른 임명에 근거한 평등은 실적주의야. 이건 평등이라는 단어도 앞에 뭐가 오냐에 따라서 의미 형태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좀 여러분들이 숙지해서 내용을 가져갈 것. 자, 그거 봤으면은 이제 여러분들 463페이지 자 직업 공무원제에 관한 내용을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제 포인트에 보시면 별표가 하나가 나와 있죠. C급이죠. 별표가 하나는 C급, 두 개는 B급, 세 개는 A급이라 해서 A급은 출제 빈출 형태가 60% 이상, 두 개는 40, 60, 하나는 20, 40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근데 사실 이제 이 출제 포인트에서 가장 여러분들 그 세 가지 가운데 비중이 높은 것은 1번이야. 수립 요건 없는 게 가장 많이 나와요. 수립 요건. 자, 이 직업 공무원제는 칠판을 잠깐 좀 볼까요? 자, 영어의 직업은 다양한 게 있죠. job도 있고, occupation, vocation 이 단어가 있고, 우리가 한자로 이제 직업은 여기 쓰지. 근데 이것과 이것은 틀려. 자, 신부님의 직업을 얘기할 때는 이거 안 써. 목사님, 신부님의 직업은 다 vocation이야. 이 vocation은 라틴어 가운데 보케노라는 단어가 있어. 보케노. 보케노란 하나님의 부르심이야. 그걸 천주교 용어로 성소라 그래. 그러니까 직업은 하늘이 내려주는 거야. 그 모든 직업은 귀천이 없다. 갈병의 직업 소명서라냐. 이때 직업도 바로 이거예요. 이건 틀려. 이건 여러분 우리가 직업을 가지는 가장 여러분들 현실적인 목적은 뭐야? 1번 생계유지, 2번 사회봉사, 3번 자아실현. 생계유지야. 아, 이건 직업의 목적 세 가지야. 이건 여러분 묻는데 직업의 목적 세 가지야, 이거는. 세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거야. 근데 현실적으로 바로 뭐다? 생계유지예요. 생계유지. 먹고 살기. 선생님이 여기 인천행정구자관에서 강의 왜? 먹고 살기 위해서 강의하는 거야. 사회봉사? 자아실현? 난 학원 강의하면서 자아실현 못 느껴.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사회봉사는 좀 느낀다. 왜? 여러분들 저 공무원 되면 굉장히 기분 좋으니까. 그건 있어요, 여러분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뭐냐? 먹고 사는 거야. 여기 와서 이제 먹고 살 돈 못 벌지만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먹고 살기 위한 직업이야. 이게 바로 요거는 하늘이 부여했다 이게야. 하늘이 부여한 직이야. 이건 먹고 살기 위한 업이야.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직업 공무원제는 이거 아니야. 직업이 이거야. 그리고 퍼블릭
서비스란 말이 있어. 직업 공무원제를 더 캐리어 퍼블릭 서비스. 요 캐리어란 말은 뭐냐? 번역할 때 뭐라고 번역 그래? 경력인데 경력에 근거한 직업이야. 이건 여러분들 전 생애에 걸쳐서 나의 경력으로서 직업 간다 그런 말이야. 전 생애의 직업이야. 아버지가 구두 성공을 전 생애에 걸쳐서 했다. 이때는 여러분들 이거가 아니라 뭐야? 이건 커리어야. 알았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 보자. 이거 뭐야? 여러분 공무원을 영어로 뭐라 해? 공무원. 보통 여러분들이 공무원 영어로 얘기할 때. 퍼블릭 서비스. 이거 선생님이 적어놓은 거고 늘 영어 시간에 배울 때 영어 보통 독해할 때 뭐를 공무원을 뭐라고 많이 해? 늘 영어 선생님 누구야? 어?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이것도 공무원이라 그래. 그리고 퍼블릭 오피셜 그것도 공무원이라 그래. 그런 걸 다 공무원이라 그래. 근데 여기서 파악한 것은 이러한 것도 아니고 이걸 썼어. 이건 바로 뭐다? 공공에 봉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생에 걸쳐서 공공에 봉사하는 자들 이게 직업 공무원이야. 공공은 국가 될 수 있고 국민 될 수 있고 알았습니까? 전생에 걸쳐서 공공, 국가를 위하여, 국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사람들 이걸 직업공무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이제 개념 용어는 제가 가장 중요한 단어 영어 얘기했어요. 자, 이게 근거하여 개념을 좀 보겠는데 거기 밑줄 친 단어들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자, 볼까요? 직업공무원제란 사회의 첫 발을 내딛는 젊은이들이 자, 공직을 그다음 뭐로 넣어? 명예로운 직업 그리고 전 생애를 보낸다 이런 말 나왔죠. 두 번째 젊고 유능한 인재란 말 나왔고 공직을 매력 그리고 능력과 업적에 따라 승진을 해야 하네. 승진하죠. 그다음에 명예로운 높은 지위까지 올라갈 수 있게 한 인사제도 이걸 직업공무원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밑줄 친 것 갖고 바로 수립 요건을 보겠는데 그 다음 페이지 보자. 하단 쌍가루 3번의 수립 요건이 나와. 자, 앞 페이지 보세요. 자, 첫 번째 공직을 명예로운 직업이라고 얘기해서냈어요. 공직을 명예로운 직업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공직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아까 국가를 위해 봉사한다 국민에 봉사한다는 그런 뭐가 있어야 돼? 사명감이나 자부심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나온 게 사명감 확립이란 말 나온 거예요. 다시 개념 앞 페이지. 아까 밑줄 전 생애를 보낸다고 얘기해서 냈어요. 그럼 전 생애를 보낸다고 해서 강력한 신분 보장이 전제가 돼야 한다. 되죠. 집권당이 이게 그러면 잘리면 신분이 보장이 되는 게 안 되는 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두 번째 나온 게 정치적 중립 나왔고 신분 보장이란 말 나왔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전생애를 보내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능력을 계속 좀 개발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세 번째 제2자의 능력 개발이란 말이 나왔어요. 계속 보자. 전생애를 보냈어요. 늙고 노후에서 더 이상 일할 수 없어. 그럼 안심하고 퇴직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가 확립이 돼야 돼. 그래서 나온 게 여러분들 적절한 퇴직연금제도의 확립이란 말이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생애를 보낸다는 것은 인력계획도 단기야 장기야. 그래서 장기적 인력계획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선생님 보세요. 선생님이 여기 보자. 뽕나무 업무를 관장에다가 뽕나무 담당하는 직위가 없어졌어. 근데 이쪽에 타이핑하는 업무가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이동이 잘 돼야 돼, 안 돼야 돼? 돼야지. 이동이 안 되면 여러분들이 없어지면 잘려 안 잘려? 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는 여기 보자. 요 일도 할 줄 알고 저 일도 할 줄 알고 두루두루 잘 할 줄 알아야 돼. 한 가지 일에만 능통한 것이 아니라 넓은 여러분들 상식을 가져야 돼. 그럼 한 가지 일에 능통한 사람들이 뭐라냐? 스페셜리스트 해가지고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거고 두루두루 잘하는 것을 일반가라 그래요. 제너럴리스트. 그럼 거기 옆에 나온 거 봐. 동시에 승진 및 전직에 있어서 융통. 이거 바로 일반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가. 직업공무원제가 수립되기 위해서는 일반가 양성을 전제로 한다. 이걸 가져가야 돼. 자, 일반가라 그랬어요? 전문가라 그랬어요? 일반가라고 얘기했습니다. 일반가 양성을 전제로 해야 돼. 자, 그리고 다시 앞 페이지. 밑줄. 젊고 유능한 인재 나왔죠. 다음 페이지. 6번에 우수한 젊은이의 채용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젊고 유능해, 늙고 무능해.
젊고 이동하죠. 그럼 젊다는 것은 맨 밑에 연령에 제한을 둔 게 안 둔 거죠. 자, 직업공무원제는 거기 들어보자. 선생님 보자. 14세기, 5세기 유럽 대륙의 절대 왕정 때의 상비군 제도에서부터 등장해. 직업군인이 그때 등장해. 거기에서 이제 만들어진 게 직업공무원제야. 기원을 거기 둔다고. 어? 직업군인, 상비군 거기에 건 거예요. 기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복록을 받고 영원히 왕한테 충성해서 안 했어요. 그렇죠? 그들이 지금 얘기한 군인이야. 그 상비군에 들어가는 거예요. 뭐 기사 뭐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자, 거기에 근거해서 직업공무원제도가 탄생하거든. 자, 그럼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여기 보자. 그래서 이 구라파에서 발달한 게 직업공무원제야. 그래서 구라파는 희한하게 능력하고 학력을 굉장히 따져. 그러니까 학력이 높으면 능력도 있다고 파악해. 구라파 애들은. 한국은 그래 안 그래? 에이, 우리는 안 그래. 요새 많이 바뀌었어요. 요새는 뭐 학력이 높다고 능력 되나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요새 여러분들 그 2년제 전문대 같은 경우에 학과 교수 하는 양반들 가운데 대학도 안 나온 분이 하는 분이 많이 있어. 그래서 뭐 구두 무슨 뭐 가 있잖아. 뭐 구두 무슨 만들어내는 구두 무슨 그런 가 있잖아. 공정과 그런 게 있다고. 그러면 구두 수선을 약 30년 안 보시는 그분에 대한 전문가 아니야. 그런 분들 자체를 이렇게 해가지고 임명해가지고 학교 교수로 주는 경우도 있어. 이영자도 교수야, 교수가 아니야. 이영자 제대로 대학 안 나온 걸 알고 있는데 그 친구도 교수야. 왜? 이제는 능력을 강조하자, 우리나라 사회에. 근데 여러분들 이 구라파는 지금도 틀려. 지금도 능력이 아니라 그냥 학력을 따져. 학력 따집니다. 물론 한국도 암암리에 그런 게 있어 없어? 서울대 나왔다, 뭐 대학원 나왔다, 그러면 그런 거 있어 없어? 암암리에 있잖아. 근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는데 아직까지 그 잔재는 남아있죠. 그래서 이건 이제 구라파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능력과 학력은 일맥상통한다고 파악해. 그래서 학력의 제한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무원 시험 뽑을 때 여기 보자. 학력의 제한을 둬 안 둬? 안 두잖아. 근데 웃기지만 실질적으로 학력의 제한을 둔 게 안 둔 게. 시험 과목에 국공무원 시험 볼 때 행정학 시험 봐 안 봐? 그럼 여러분 고등학교 나온 친구들이 행정학 어디서 배워? 대학 나온 애들이라 배우지. 그래 안 그래요? 행정법 그런 거 봐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명박 정부 때 뭐라 그러냐. 고등학생도 나온 애들도 공무원 돼야 한다 해가지고 뭘 만들어. 고등학교 과목 자체를 여러분들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요새 여러분들 대학 요새 공무원 시험 준비한 애들이 그럼 뭐야? 대부분 대학교 졸업한 애들, 대학교 다닌 애들이 시험 봐, 고등학교 애들 시험 봐. 대학교 애들. 고등학교에 공무원들이 한 명도 없어. 100명 가운데 한 명도 빼도 여러분들. 통계로 나온 거예요. 1000명 가운데 한 명도 밖에 안 돼. 시험 봤어. 그러면 고등학교 하는 애들은 별도로 뽑아. 지역인재 추천제가 별도로 뽑아, 여러분들. 그건 그 제도는 이날부터 있어서.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거 좀 바꿔야 돼. 시험 과목 그게 조정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벌써 안 다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걸 언제 할까? 시작을 언제 할 것인가? 그걸 좀 보고 있는 거지. 싹 바뀌어. 행정학은 있는다. 계속 그거 알고 있고. 근데 여러분들하고는 관계가 없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공무원 되면은 행정학, 행정법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 천지 차이에 들어가서 일하는 게 완전히 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가 여러분들 이 경찰도 마찬가지야. 형법 공부한 친구들, 뭐 여러분들 수사실무 공부한 애들 이런 애들하고 하지 않는 애들하고 천지 차이인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여러분들 연수 들어가잖아. 공무원 들어가면 행정학 시험 봐. 공무원 연수 들어가면 시험 보는 애들 연수 성적에서도 여러분들 배치가 이루어져. 그럼 행정학하고 행정법 하는 애들은 여러분들 그 공부 별도로 해야 안 해? 안 해요. 근데 여러분들 행정 안 해도 사회, 수학, 뭐 과학만 한 친구들은 뭘 해야 돼? 가서 공부해야 돼. 그럼 발령이 제로는 안 나? 안 나요. 나도 이상한 데라고. 그걸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무원 시험 준비할 때는 면접 볼 때도 면접에 여러분들 전문적인 지식, 활용 능력 다 행정학이야. 근데 그걸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무원 되기 위해서는 행정학 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걸 엊그저께 이제 내일 모레 또 학회 또 한 번 열리는데 서울 행정학회 때 그 얘기를 내가 꺼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학회 차원에서도 얘기를 해야 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벌써 이제 좀 인사혁신 처정하는 분이 한국행정학회 회장이라는 사람이 연대 행정학과 교수야. 그래서 그 사람 자체가 벌써 안을 다 만들어놨어요. 그 지지해가지고. 7급은 이제 내년 한 2년 지나면 완전히 바뀌지. 7급도. 9급의 형태도 바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그건 여러분들하고 관계없이 하지. 여러분들은 이제 그리고 네가 내가 이 얘기는 해주고 가고 싶은데 노량진에 학원들이 지금 대형학원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거든.
세 개 학원이 위기에 처해 있어요. 어느 학원은 학생들한테 수강료 반리해줬어. 문 닫을 거라고. 어느 학원은. 그러니까 내부인 선생님들이 난리 난 거 아니야. 선생님 직장인처럼. 그럼 우리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학원에서 그럼 알아서 선생들이 알아서 학생들 뭐 수업해 이렇게 겨. 그 애들 다 내보내고 그럼 선생님 수업하려면 애들이 있어 없어? 없어. 그 전화가 막 몇 군데 엊그저께 계속 와. 그러니까 형님 저 어떡합니까? 뭐 깜짝 놀라지. 또 어느 학원은 이 얘기를 내가 왜 할까? 학생 수가 많다 적다? 엄청나게 없다 이게. 이거는 여러분들 노량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모든 학원들 학생 수가 좀 감소가 되고 있어요. 인천행정지원 같은 경우도 작년과 비교할 때 올해 여러분들 지금 새롭게 들어오는 학생들 수가 굉장히 줄었어요. 그래서 학원 나가는 데는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행정 선택 과목이라 더 그렇지만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대. 그래서 학원들이 지금 난리예요. 그러면 신규 진입이 거의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보자. 내년도에 문재인 정부의 공공인력 부분은 인력을 많이 뽑아. 근데 새로운 신규 진입이 없고 학생들이 시험 준비를 안 해. 포기를 해. 그럼 경쟁률이 급격히 떨어져 안 떨어져? 떨어지지. 그럼 이럴 때는 완전 호기야. 진짜 좋은 기회야. 내년도 기회를 놓치면 안 돼. 이거 항상 사이클이 있어. 지금 내가 완전 바닥이야 지금. 이게 바닥이라고. 밑바닥까지 온 거야. 그럼 요때 공무원 돼야지. 이거 또 올라가. 올라간다고. 또 줌색이 또 늘어나 좀 지나면은. 그러니까 요때 공부해가지고 따를 때 공부할 때는 만약에 1년 정도 기간이다 그러면 이때는 한 여러분들 한 4개월 정도가 감축이 된 8개월이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최상의 기회로 생각하시고 내가 기회라고 얘기했으니까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해야 합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무조건 내년도에는 여기 계신 분들 다 공무원 돼야 돼. 행정을 선택하는 애들은 다 떨어져야 되고 행정을 선택하는 다 공무원 돼야 합니다. 그거 꼭 전해줘. 다른 거 행정 안 하는 애들한테. 예, 이거 여러분들한테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해서 공무원 될 기회가 왔으니까 좀 열심히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회는 많이 와나. 진짜 좋은 기회예요. 어떤 때는 여러분 인천은 3년 동안 한 번도 안 뽑았어 공무원. 3년 동안. 저는 인천 강의를 93년부터 강의해서 93년도 7급 그 당시엔 9급이 없었어. 인천 이 학원 말고 그 학원은 지금 못 왔지만 한국고시학원에서 여러분들 93, 94, 95 3년 동안 7급 그리고 96년도에 이제 9급이 생겼어. 그래서 93년부터 강의했으니까 오래 했지. 인천에서. 오래 했을 거예요. 오래 했네. 꽤 오래 했네. 인천서. 근데 그 강의하는 도중에 3년 동안 인천 학생을 한 명도 안 뽑았어. 그 학원이 그럼 맛이 안 가? 마탱이가 가버려요, 여러분들. 그래서 학원 문 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학원이 만들어진 거죠. 여기 행정고시 학원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좀 거꾸로 좋은 기회니까 열심히 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수립요건 계속 보겠습니다. 이제 연령과 학력이 이제 안 나왔고 다시 앞에 이제. 앞에 이제 463페이지에 자, 그 다음에 아까 개념의 정권은 이제 그 다음에 공직을 매력이란 말 나오죠. 다시 여러분들 464페이지, 465페이지에 맨 위에 좀 보호서 좀 적정성을 띄어야지 공직을 매력있게 느끼 안 느껴? 느끼죠. 아울러 여러분들 공직에 대한 사회적 평가도 높아야 되겠지. 그래서 8번, 9번. 다시 앞에 이제 개념의 능력과 업적에 따라 그런 말 나왔죠? 다시 465페이지 10번에 능력에 의한 임용기회란 말 나왔죠? 다시 앞에 이제 개념 맨 끝에 높은 지위란 말 나오죠? 높은 지위까지 승진한다 그런 말 나와. 자, 7번을 잠깐 보자. 우리가 공직 구성 형태는 개방형이 있고 폐지형이 있어요. 자, 폐지형은 최하위 계층에만 문호가 개방된 게 폐지형이고 개방형은 모든 계층의 문호가 개방된 게 개방형이야. 그럼 상층부에 결혼이 발생했다. 그럼 여러분들 폐지형은 외부 사람들이 안 들어와. 쭉쭉쭉쭉 올라가요. 근데 개방형은 올라가려고 그러면 치고 들어와. 힘들게 올라가서 또 올라가면 또 치고 들어와. 그럼 폐쇄형, 개방형 가운데 높은 지위까지 승진 잘 되는 것은 폐쇄형이야, 개방형이야? 폐쇄형이죠. 그래서 나온 게 자, 여러분들 맨 끝에
공직의 형태가 폐쇄형이어야 한다. 그런 말 나왔나? 나왔죠, 여러분들. 자, 그럼 지금 얘기한 내용에서 다시 464페이지 수립 요건의 2번 별표. 나 오른쪽에 10번 별표. 자, 그럼 그 세 가지 잘 봐봐. 2번하고 10번 정승인 중립 공무원의 신분 보장, 10번의 능력에 의한 임명. 이렇게 나왔지. 이건 앞에서 파악한 실적주의의 3대 요소랑 같아 안 같아? 같잖아. 아까 실적 3대 요소 아까 제가 이런 별표 이런 거랑 같아. 보세요. 별표 이런 거랑 같아. 같죠? 같잖아. 그럼 여러분 양자가 유사한 점이 있다고 양자가 같냐? 그건 절대 아니야. 왜? 등상 국가나 등상 시기에 차이점이 있어. 물론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직업공무원제, 오늘날 이 직업공무원제 확립되기 위해서는 능력에 따른 임명 이걸 강조한 실적주의가 음으로 양으로 기여한 건 사실이야. 그러나 양제도 같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 형태를 좀 보겠는데 여러분들 465페이지 맨 밑에 자, 실적주의 직업공무원제 차이점 나온 거 보자. 실적주의가 직업공무원제 확립에 공헌한 것은 사실이나 좀 전에 얘기했죠. 실적주의의 재택이 곧 직업공무원 재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 옆에 공통점 세 가지가 나와. 정치 중립, 능력 임명, 신분 보장 공통점 나서. 나 저다 밑줄 쳐놓으세요. 세 가지. 공통점 세 가지. 자, 그러나 그 다음 페이지에 차이점 자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박스에 차이점이 쭉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제 직업 공무원제를 얘기할 때는 자, 이번에 농업사회를 근간으로 한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에서 발달한 게 직업 공무원제야. 여러분 여기 보자. 면접 볼 때 공무원을 영어로 얘기해 보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 공무원을. 그러니까 단어를 몇 가지 갈고 각각 특징을 얘기하면 좋아 안 좋아? 그렇죠. 단순하게 뭐 영어로 어드미니스트레이터를 얘기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이런 게 있는데 관리자로서의 공무원을 얘기할 때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공공봉사자는 퍼블릭 서비스. 저는 상대적으로 개인적으로 퍼블릭 서비스를 더 좋아합니다. 그러면 면접관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이런 면접부의 요령이에요. 이 녀석 단순하게 하는 게 아니라 뭐 안 해 하고 나도 몰랐던 걸 얘가 얘기하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도 좀 알아두면 좀 낫겠지. 자, 다시 여러분들 박스 보자. 직업공무원제는 농업사회를 근간으로 한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에서 발달했어요. 실적주의는 산업사회를 바탕으로 성장한 미국에서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계급제, 직위분리제 나왔는데 그건 좀 이따 학습할 거야. 하여간에 계급제 폐지형 나왔죠. 여러분들 특정 국가에서 직업공무원제를 선택하면 그 나라는 관행적으로 계급제나 폐지형 형태를 취해왔어요. 함께 다닌다고. 어머니가 같은 한배사는 형제들이야. 마찬가지로 실적제, 직위분리제, 개방형 요 세 가지도 어머니 같은 형제입니다. 그 관행이야. 그 나라의 관례에 따라 그렇다 이게야. 관례에 따라. 여기 보자.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명절 때 한복을 입어 안 입어? 입죠. 왜 입어? 그냥 관행이야. 관례. 이건 어떤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나라가 역사적으로 관례 관습적으로 세계를 함께 취해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건 그렇게 좀 가져가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인간 중심으로서 생애성을 강조한 것은 직업공무원제고 실적주의는 능력과 실적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직무의 성격을 중시해요. 직무성이나 업적성을 중시합니다. 6번은 이게 바로 봉급, 보수 형태인데 저는 생활급이야. 먹고 살기 위한 보수야. 생활급. 자, 선생님 보자. 흥부는 자식이 몇 명이에요? 흥부 자식. 그렇죠. 모르죠. 흥부 자식은 12명 낳은 책도 있고 24명 낳은 책도 있고 정말 다 틀려. 그건 몰라. 하여간에 맞는 건 뭐냐. 무조건 자식이 많아. 그 내가 흥부야. 자식이 많아. 9급이야. 거기서 뭐라느냐. 네가 비록 9급이지만 단순한 직무를 수행하지만 너는 부양가족이 30명 아니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수를 줘야 네가 먹고 살아. 이렇게 생활을 고려한 모습이 바로 생활급이야. 근데 직무는 그게 아니야. 네가 부양가족이 30명, 50명 그거 안 따져. 네가 담당하는 그거 단순한 직무지. 영환공원 받아가. 이거 직무급이야. 양자 가운데 인간미가 있는 건 뭐야? 생활비. 양자 가운데보다 냉정한 합리적인 것은 직무급. 그래서 그 밑에 여러분들 비합리성, 감정이나 정서를 중시하고 이쪽은 합리성을 중시한다. 됐어요? 그 다음에 이쪽은 여러분들 일반과 얘기해서 했어요. 했죠. 아까 직업공무원제. 근데 실적주의는 상대적으로 여러분들 이
전문성을 더 중시해. 그래서 전문가 양성을 중시하고 있고, 여러분들 일반가는 자리가 비었다 그러면 누구나 쉽게 임명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이걸 인사배치의 신축성, 이쪽은 비신축성을 띱니다. 자, 공직을 항상 생애의 직업으로 인식하는 것은 바로 뭐다? 직업공무원제고, 실적주의는 반드시 공직을 생애의 직업으로 인식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양자 비교하는 문제들 어쩌다가 나오기 때문에 내용 좀 가져가시고. 자, 근데 이제 오늘날은 여기 보자. 직업공무원제는 많은 또 새로운 인사제도에 의하여 그 본질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466페이지 하단에 직업공무원제의 위기가 나와. 위기가 나오고 있죠. 첫 번째 나온 게 개방형 인사제도라는 게 나오죠. 최근 여러분 여기 보자. 한국은 1999년도 국가공무원법하고 정보조직법이 대폭 개정이 이루어져. 그래서 개방형 임용제도를 공식적으로 규정을 해. 근데 아까 제가 직업공무원제는 개방형을 전제로 해, 폐지형을 전제로 해. 폐지형. 그래서 이런 개방형은 본질을 위협하는 위기의 요인이다. 그 표현이에요. 두 번째 나온 게 대표 관리자는, 자, 거기 들어보자. 앞으로 배울 텐데, 이건 시험 봐서 공무원을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집단을 대표하는 관료제를 만드는 게, 이를 위해서 공직 할당의 방법을 하는 게. 그러니까 전체 국민 가운데 장애인이 10%다. 그러면 10%만큼 장애인들한테 공직을 할당시켜주는 게. 그럼 뭐냐? 장애인을 대표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관료가 돼야 돼. 장애인을 대표해서 여러분들 대표해서 정책을 만드는 관료가 돼야 돼. 그렇죠? 이게 바로 대표 관료제야. 전체 국민 가운데 농민이 20%다. 20%만큼 공직을 할당시켜줘. 그럼 농민을 대표해서 정책을 만드는 관료가 돼야 한다. 그래서 대표 관료제 앞으로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 능력에 따른 임명이 아니라 공직 할당제야. 그래서 이러한 대표 관료제 같은 경우에도 능력에 따른 임명을 강조하는 직업공무원제 본질을 위협하고 있다. 그런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맨 밑에 후기 관료제는, 자, 우리 지난번에 배웠죠. 후기 관료제의 가장 큰 특징은 신분 보장의 임의성이야. 신분이 보장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 처음 나오신 분들은 신분 보장의 임의성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직업공무원제는 강력한 신분 보장을 전제로 왜 안 해? 하죠. 그래서 이러한 후기 관료제 모형도 직업공무원제 본질을 위협하는 요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정도까지 오늘 정리해서 가져가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직업공무원제도까지 학습을 했으니까 좀 쉬었다가 수업을 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합시다.